만약 어느 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아들이 효도라는 명분으로 당신을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 돌아오는 길에 매정하게 인적 없는 산길에 당신을 유기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이렇게 뼈저리게 시린 현대판 고려장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절망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68세 어머니. 그러나 그녀가 받은 것은 경찰의 전화였습니다. 방금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은 이것이 그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해 심야의 중환자실 문틈으로 목격한 것은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 기이한 교통사고는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이 뒤에는 도대체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거짓이 드러나기 전 이 어머니는 어떻게 공포를 억누르며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쳤을까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그 끝에서 펼쳐지는 처절한 반격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8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정년 퇴임한 지도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제 일상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가끔 공원에 나가 태극권을 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 은평구에 있는 오래된 빌라를 지키며 TV를 보거나 화초를 가꾸는 게 전부였죠. 제 외동아들 박지우는 42, 무역회사의 영업부장입니다.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 평소엔 저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이나 돈이 급할 때나 되어야 며느리 이수진을 데리고 와서 밥 한 끼 먹는 게 다였죠. 그러던 지난주 금요일 밤, 지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주말에 저를 데리고 경기도 가평 쪽으로 등산을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엄마, 맨날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날씨도 선선해졌으니 제가 산에 모시고 가서 바람 좀 세게 해드릴게요. 건강에도 좋고요. 수학이 넘어 지훈이의 목소리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아니, 조금 과할 정도로 들떴었죠. 며느리 수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다 계획 짜놨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과일도 챙겨서 피크닉 바구니도 준비했어요. 지훈 씨의 효심이니 그냥 딱 눈 감고 다녀오세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애미 된 도리로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운동화와 챙이 넓은 모자를 챙겼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 지훈이가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차 안에는 지훈이 혼자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왜 안 왔니? 차 안을 기웃거려 봤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 그게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같이 출근했어요. 지훈이가 설명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더군요.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요.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아들과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별다른 의심 없이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지훈이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눈 밑은 내탄이 다크서클이 내려와 며칠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죠.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동문서답하기 일쑤였습니다. 산에 도착하니 경치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산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녀석은 밑이 보이지 않는 숲을 멍하니 아주 오랫동안 내려다보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녀석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지훈아, 어디 아프니? 걱정되는 마음에 이마를 짚어보려 손을 뻗자 녀석은
마치 감전된 사람처럼 제 손을 판뿌리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엄마. 녀석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허둥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멀쩡히 엄마를 데리고 나와서는 이 깊은 산속에 말 못할 비밀이라도 숨겨둔 사람처럼 구는 걸까? 그날 우리는 산에서 꽤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등산이라기보다는 지훈이가 시간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인적 드문 샛길로만 저를 데리고 빙빙 돌면서 말도 없이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듯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죠. 해 진력이 되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산바람이 차갑게 느껴질 때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려가요. 지훈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워낙 외진 곳이라 가로등 하나 없이 빽빽한 숲뿐이었고 가끔 지나는 차라고는 쌩하니 달리는 트럭 한두 대가 전부였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중 지훈이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앞뒤로 마을 하나 없는 풀벌레 소리만 요란한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러니? 제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쿵쿵거리는 게 짐이 제대로 안 실렸나 봐요. 지훈이는 안전벨트를 풀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내려서 좀 봐주실래요? 제가 트렁크 가서 공구 좀 꺼내게요. 저는 별 의심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산바람이 훅 끼쳐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죠. 차 뒤쪽으로 걸어가 지훈이가 트렁크를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둔탁하게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자동차 엔진이 거대한 굉음을 내질렀습니다. 지훈아, 저는 놀라서 뒷좌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는 쏘아진 화살처럼 맹렬하게 튀어나갔습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흙먼지와 낙엽을 제 얼굴에 뿌리며 순식간에 저를 뒤로 하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붉은 미등 두 개가 코너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박지훈, 지훈아. 저는 미친 듯이 뒤쫓으며 아들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산골짜기의 메아리와 숨통을 조여오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 애가 저를 버렸습니다. 제 친아들이 이 인적 하나 없는 깊은 산 속에 저를 마치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간 겁니다. 공포가 차가운 바닷물처럼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고 지훈이에게 전화해 이유라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켰을 때 제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왼쪽 상단의 신호막대에는 서비스 안됨이라는 글자와 함께 큰 X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사방은 캄캄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가에 홀로 서서 이름 모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마치 전 우주에서 버림받은 고독한 원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 개미 한 마리 밟는 것도 무서워하던 그 아이가 입버릇처럼 효도하겠다던 그 아들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어둠 속 산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포라는 차가운 손이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존 본능 하나로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차가 사라진 방향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발 때문에 발이 까져 쓰라렸고 얇은 겉옷 사이로 파고든 밤바람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드디어 큰 커브길을 돌았을 때 멀리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치 구명조끼라도 발견한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해 그곳으로 뛰었습니다.
그곳은 외로운 가로등 하나가 서 있는 삼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보니 화면에 드디어 안테나 한 칸이 떴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즉시 112를 눌렀습니다. 경찰관님, 살려주세요. 산에 고립됐어요. 공포와 추위로 덜덜 떨며 횡설수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접수원에게 위치를 설명하고 구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위치 확인 차건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이세요? 네. 김영자 씨 되십니까? 박지훈 씨 어머니 맞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심각하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네, 제가 맞는데요. 여기는 가평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상대방이 잠시 말을 고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아드님 박지훈 씨가 1시간 전 하산하던 국도변 산업도로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하고 터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지나가던 차량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차량 전면부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운전자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중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자갈밭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로등 아래 멍하니 서서 노란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기괴하게 늘어뜨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저를 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원 응급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고 있다니요. 이게 천벌인 걸까요? 하지만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픈 걸까요? 왜 인과응보라는 통쾌함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만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요. 내가 10달 배 아파나 온갖 고생하며 키운 자식이니까요. 비록 나를 버렸어도, 나를 해치려 했어도 죽어간다는 소식에 어미 된 마음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곧 순찰차가 도착해 저를 병원으로 이송해 주었습니다. 응급실 밖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서늘했습니다. 절뚝거리며 들어가니 수술실 등은 붉게 켜져 있었고 복도 의자에는 며느리 이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팔을 붙잡고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지훈 씨가. 그녀는 오열하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지훈 씨 잘못되면 저 어떡해요. 그때 사건을 담당한 강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현장 감식 결과 아드님의 차는 개조된 검은색 세단에 고속으로 측면을 들이받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차량은 뺑소니를 쳤고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수진이는 그 말을 듣자 곡소리를 더 키우며 거의 기절할 듯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묘한 위화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이가 저를 산에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인적 드문 곳에서 하필 그 시간에 왜 아들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샛길로 갔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 좋게 번호판 없는 차에 받쳤을까요? 이게 정말 천벌일까요? 아니면 수술실에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진실은 무엇일까? 수술은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의사는 지훈이가 목숨은 건졌지만 뇌를 심하게 다쳐 깊은 혼수 상태이며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든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오늘 너무 놀라셨잖아요. 먼저 들어가 쉬세요. 여긴 제가 지킬게요.
퉁퉁 부은 며느리의 눈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지만 저도 기진맥진한 상태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왔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맞은편 편의점에서 생수한 병을 사들고 창가 자리에 앉아 응급실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산에서 넋이 나갔던 지훈이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어느덧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개미떼가 심장을 갉아먹는 듯한 불안감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몰래 중환자실 앞으로 갔죠. 깊은 밤이라 복도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습니다. 지훈이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찰나 문틈으로 제 영혼이 빠져나갈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이가 지훈이의 침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제가 알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일그러지고 냉혹한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 같았습니다. 그녀는 뭔가 망설이는 듯 하더니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으려 비상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수진이가 지훈이의 생명을 유지하던 호흡기관을 뽑아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수진이는 병실에서 뛰쳐나왔고 저는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죠. 이건 살인입니다. 공포를 느낄 새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 고통스럽게 경련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허둥지둥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우고 비상호출벨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달려와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의료진의 조치로 지훈이는 다시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 산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상에 앉아 창백한 아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슬픔보다 증오가 끌어올랐습니다. 저 뱀 같은 여자에 대한 증오, 그리고 그녀의 본색을 진작 알아보지 못한 저 자신에 대한 증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가 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곁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아주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놀란 눈으로 묻더군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어젯밤 무슨 일 있었어요? 어제 새벽에 지훈이 수치가 안정된 것 같아 집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침에 와보니 의사 선생님이 무슨 경보가 울렸었다고 하더라. 그 천진하고 걱정스러운 척하는 낯짝을 보니 위장이 뒤틀리고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지금 폭로해봤자 녀석은 발뺌할 것이고 오히려 저를 노망난 노인네 취급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제가 어젯밤 일을 봤다는 걸 알면 입막음을 위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공포와 분노를 꾹 눌러 담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젯밤? 기계 오작동이었나 봐. 의사 선생님이 다녀갔는데 괜찮대. 수진이는 눈에 띄게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놀라 죽는 줄 알았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일하랴 집안일 하랴 힘들잖아. 내가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고용했어. 이제부턴 간병인이랑 내가 번갈아가며 볼 테니 넌 좀 쉬어라. 수진이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간병인이 있으면 다시 손쓸 기회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녀석은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훈 씨는 기린천상, 기렌틴상이라니 분명 괜찮을 거예요. 그러더니 녀석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그이가 잘못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이 목까지 어머니 잘 모시고 임종까지 지킬게요. 임종을 지키겠다니. 그 네 글자가 지옥에서 온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내 임종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 모자를 쌍으로 저승길에 보내고 싶은 거겠지.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출근한 틈을 타 저는 오랫동안 쓰지 않던 비상 열쇠를 들고 아들의 집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수진이가 쓰는 달달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남아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 머물지 않고 곧장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는 엉망이었습니다. 서류가 널브러져 있고 서랍도 반쯤 열려 있었죠. 깔끔한 지훈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도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돋보기를 쓰고 난장판이 된 책상을 보다가 문득 아들의 어릴 적 습관이 떠올랐습니다. 녀석은 제가 만화책이나 용돈을 뺏을까봐 아주 은밀한 곳에 보물을 숨기곤 했습니다. 예전에 헌 책상을 정리해 주다가 서랍 바닥 밑에 비밀 공간이 있는 걸 발견했었죠. 지훈이는 제가 그 비밀을 아는지 모를 겁니다. 지금 책상은 새로 산 거지만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하죠. 책상 앞으로 가서 맨 아래 칸 큰 서랍을 열고 바닥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역시나 미세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만져졌습니다. 딸깍 누르자 바닥판이 튕겨 올라왔습니다. 판을 드러내니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다 뒤져도 절대 찾지 못했을 곳이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와 상해보험 증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수익자란에 선명하게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 심장을 듣게 한 건 보험 효력 발생일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딱 1달 전이더군요. 더 무서운 건 특약 조항이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 시 보험금 2배 지급,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 이게 바로 동기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려 한 겁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어 보험 일을 하는 옛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 언니, 이 보험 좀 이상해. 친구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 1년에 수백만 원은 내야 하는데 조카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될 텐데? 누가 대신 내줬거나 빚을 내서 낸 게 아니고서야.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고액의 보험료, 2배 보상, 정확히 1달 전 가입, 그리고 수진이가 못 찾게 숨겨둔 증권.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극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그 미련한 녀석은 아내에게 조종당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마지막 경계심으로 이 목숨 같은 서류를 숨겨둔 것이겠죠. 보험 증권 아래에는 제 명의로 된 빌라를 이수진에게 넘긴다는 증여 계약서도 있었습니다. 아직 서명은 없었지만요. 이게 바로 저를 산해버린 이유였을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증거 사진을 들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강 형사를 만났습니다. 강 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색이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여사님, 정말 중요한 단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사 중에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사고 현장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건 사고 직후 차량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면 블랙박스 본체는 있는데 메모리 카드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충격으로 튀어나갔다면 차 안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샅샅이 뒤져도 안 나왔습니다. 누군가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빼갔다는 얘기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고 직후 메모리 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뺑소니범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니
사고 30분 전 며느리 이수진 씨와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수진이가요. 네. 이 통화가 끝난 후 아드님은 정상적인 하산 경로가 아닌 으슥한 산업도로로 차를 돌렸습니다. CCTV도 없는 곳으로요. 며느리가 그곳으로 유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로 지훈이를 외진 곳으로 유인하고 그곳에 사람을 매복시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후 뺑소니범은 블랙박스 카드를 챙겨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친 겁니다. 제 아들은 죽기 직전까지도 아내를 믿었겠죠. 아내가 급한 일이 있다거나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믿으며 그 길로 갔을 겁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병실을 지킨다더니 이 어두침침한 주차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승용차 옆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남자는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건달 같아 보였지만 이목구비는 반반했습니다. 차문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저는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요즘 경찰이 냄새 맡고 다녀. 이럴 때 날 병원으로 부르면 어떡해? 위험하게. 남자가 담배 연기를 뿜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애교가 섞여 끈적했습니다. 남자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하더군요. 무서워서 그래요, 오빠. 운전한 그 녀석 지금 어디 있어요? 확실해요? 혹시 잡혀서 우리 불면 어떡해? 걱정 마. 돈 받고 진작 튀었어. 아무도 못 찾아. 남자는 수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자기만 침착하면 돼. 보험금 나오면 우리 그 돈 들고 외국으로 뜨자고. 그래도 수진이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노인네가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해. 겁먹지 마. 내가 있잖아. 남자가 주머니에서 호텔 카드키를 꺼내 수진이의 손에 쥐어주며 능글맞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거기서 보자. 내가 긴장 좀 풀어줄게. 수진이는 카드키를 받아들며 얼굴을 붉히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일단 써요. 그 운전안에 도피 자금으로 주고 절대 입 못 열게 해요. 남자는 돈 봉투를 받아 챙기며 수진이의 볼을 꼬집고는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저는 떠나는 차의 번호판을 주거라 외웠습니다. 34루 8888. 집에 오자마자 강 형사에게 차 번호와 목격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남자는 별명이 미친 개인 최달수. 겉으로는 대부업을 하지만 실상은 불법 사채업자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건 그와 수진이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모텔 출입 기록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 속에서 수진이가 최달수의 품에 안겨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려 하마터면 휴대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험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불륜과 탐욕으로 얼룩진 파렴치한 간통 살인극이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여자가 제 아들에게 녹색 모자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을 뜻한 일을 씌운 것도 모자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죽이려 든 겁니다. 뺑소니범은 아직 잡지 못했지만 경찰의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수학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며칠간 병원에서 지훈이를 지켰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효부인 척 저를 혼자 두지 않겠다며 연기를 해댔습니다. 속이 뻔히 보였죠. 지훈이가 죽으면 제 외로움을 이용해 집 문서를 가로채고 돈과 집을 챙겨 내연남과 도망칠 속셈이겠죠. 그러면 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될 테고요. 약 2주 뒤
깊은 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지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묵윤복을 입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녀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마,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엄마, 죄송해요. 녀석이 띄엄띄엄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시켰어요. 지훈이의 허약한 고백으로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진이는 지훈이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제가 수억 원의 노후 자금과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며느리네가 대출금에 허덕이는 걸 모른 척한다고 이간질한 겁니다. 저를 산에 잠깐 버려서 겁만 주면 제가 불안감을 느껴 넙죽 재산을 내놓고 부양을 부탁할 거라고 꼬드겼던 거죠. 그날 산에서 지훈이는 차마 저를 버릴 수 없어 다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때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엄마를 모시러 왔는데 길을 잃었다며 하산하는 샛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훈이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차를 돌렸던 겁니다. 그 길로 들어서자마자 불끈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지훈이는 말을 맺지 못하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뺑소니범을 잡는 일뿐입니다. 기회는 평범한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던 길 복도 구석에서 수진이가 전화를 받고 있는 걸 봤습니다. 몰래 다가갔습니다. 야, 2억 주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돈을 더 달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기사놈이 언제 닥치게 할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경찰이 냄새 맡고 있단 말이야. 옛날 그 공장에서 만나. 돈 가져갈 테니까 돈 받고 제발 멀리 꺼지라고 해. 잡히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직감이 왔습니다. 뺑소니범이 돈을 더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놈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수진이가 전화를 끊고 황급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는 주저없이 강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놈들이 움직입니다. 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강 형사가 알려준 위치 추적을 따라갔습니다. 수진이의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인적은커녕 잡초만 무성하고 희미한 가로등 몇 개만 덩그러니 켜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멀찌감치 세우고 어둠과 잡초를 틈타 몰래 접근했습니다. 근처에는 이미 강 형사의 지휘 아래 경찰차들이 시동을 끄고 매복해 있었습니다. 공장 공터에는 2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최달수의 검은 세단과 낡은 봉고차, 수진이가 묵직해 보이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고 옆에는 최달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 맞은편에는 야구 모자를 쓴 왜소한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뺑소니범이었습니다. 돈은 뺑소니범이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목소리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여기다 있어. 수진이가 가방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게 4억이야. 이거 가지고 당장 꺼져. 허튼 소리 하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가만 안 둬. 뺑소니범이 가방을 열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리며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4억? 야, 이거 살인 미수야. 나 지금 지명수배 떨어졌어. 이 돈으로 몇 달 못 버텨. 12억 가져와. 10원 한 장이라도 부족하면 안 돼. 너 미쳤어. 수진이가 부들부들 떨며 최달수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한 입으로 두 말하기야. 최달수가 인상을 쓰며 나서려 하자 뺑소니범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수진이의 코앞에 들이대고 소리쳤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년이 남편 죽이고 보험금 다 처먹으려고 한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네가 이런 꼴 당했겠어? 나 잡히면 네가 주범이라고 다 불 거야. 난 잃을 거 없는 놈이지만 넌 사모님이잖아? 감방 가고 싶어. 수진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달수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달수도 다급해져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진정해. 우리 다 같은 배탄 처진데 뒤집어지면 누구 좋으라고. 닥쳐. 뺑소니범은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돈 줄 거야 말 거야? 안 주면 여기서 다 같이 죽는 거야. 새 악당이 돈 때문에 서로 물어뜯으며 난투극을 벌이려는 찰나. 사방에서 눈부신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공장을 대나처럼 비췄습니다. 경찰이다. 꼼짝마. 손머리 위로 올려. 강 형사와 무장 경찰들이 사방에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야. 수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최달수와 뺑소니범이 반항하려 했지만 몇 걸음 못 가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 가방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던 수진이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제 눈을 보자 그녀는 마지막 동화줄이라도 본 듯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살려주세요. 저 협박당한 거예요. 쟤네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화장이 눈물 범벅이 되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한때 저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자비란 없었습니다. 이수진,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훈이 산소 호흡기를 떼던 그 순간부터 넌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 넌 악마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죄악의 현장을 떠났습니다. 뒤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와 악인들의 절규만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남편 청부 살해 및 보험 사기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블랙박스, 통화녹음, 모텔 CCTV, 보험 증권, 그리고 현금 가방까지 모든 증거가 칼날이 되어 이수진의 거짓말을 찢어 밝혔습니다. 이수진, 최달수, 그리고 뺑소니범은 살인미수, 사기,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수진이는 법정에서 목이 터져라 울며 후회한다고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녀가 후회하는 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돈도 못 챙기고 인생을 감옥에 처박게 된 것을 후회한다는 걸요. 법정 경위에게 끌려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호수처럼 잔잔했습니다.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니까요. 지훈이는 한 달 뒤에 깨어났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는 녀석의 몸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두 다리가 으스러져 여러 번 수술을 했지만 의사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재활 과정은 고통스럽고 길었습니다. 지훈이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랑과 가정도 잃었으니까요. 자신을 폐인이라 여기며 식음을 전폐하고 죽어서 속죄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녀석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습니다. 전 불효자예요. 죽어 마땅하다고요. 그냥 죽게 놔두세요. 폐인처럼 구는 아들을 보며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죽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죽어?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목숨은 내가 줬고 염라대왕 손에서 내가 다시 뺏어온 거야. 죽고 싶으면 내 허락부터 받아. 저는 눈물을 훔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네 다리가 부러진 건 천벌이다. 낳아준 어미에게 나쁜 마음 품고
곁에 있는 사람 의심조차 안 한 데가야. 그 죄값은 하늘이 이미 치르게 했다. 저는 목소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널 거두고 보살피는 건 내가 네 어미이기 때문이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널 포기해? 남은 인생 그 다리로 똑바로 살아라. 그게 나한테 하는 진짜 속죄다. 지훈이는 제 말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회한과 억울함,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삶에 대한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1년 후 가을, 날씨가 맑고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탄 지윤이를 밀고 다시 가평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왔던 그곳, 한때 저를 버렸던 그 산길 입구였습니다. 숲은 여전히 울창했고 산바람은 시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휠체어에 앉아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녀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서 죽었을 거예요. 저는 웃으며 녀석의 무릎 담요를 여며 주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엄마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우리 모자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비록 건강한 몸과 온전한 가정은 잃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을 되찾았습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가족애였습니다. 멀리 산골짜기를 바라보며 제 가슴속에는 옅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폭풍우를 뚫고 나온 고요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자가 한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넘지 못할 산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산바람이 숲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우리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김영자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산길에서의 유기부터 병실에서의 살인미수, 그리고 최후의 반격까지. 이 숨막히는 과정이 정말 소름 끼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들 박지훈 씨가 비록 피해자이긴 해도 처음에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뉘우치고 처참한 대가를 치렀으며 결국 어머니의 용서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만약 여러분이 김영자 씨였다면 며느리가 산소호흡기를 떼려는 순간 바로 현장을 덮쳤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 뼈를 깎는 인내를 발휘했을까요? 탐욕은 인간을 어디까지 추악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베개 및 송곳이 되어버린 배우자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생의 명암을 다룬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깨달음이나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주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죄악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용기와 지혜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여운이네 베란다에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득 이런 말이 떠오르더군요. 나는 진 게 아니다. 더 이상 이기려고 애쓰지 않기를 선택했을 뿐이다. 무대의 불은 꺼졌지만 제 마음의 불은 켜졌습니다. 썰물이 빠져나간 뒤 그는 홀로 텅 빈 메아리를 듣고 있겠지만 저 임정숙은 드디어 소스로 올라왔습니다. 정숙님의 이 40년에 걸친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갑작스러운 뇌졸중은 마치 거울처럼 결혼 생활의 가장 추악한 배신과 깊은 계산, 거짓말을 비추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숙님의 마지막 선택은 냉정함을 되찾은 해방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슬픔일까요? 남편의 번호를 지우며 미움이 아니라 깨끗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평온함 뒤에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숨막히는 관계에서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남편의 이기심? 상간녀의 탐욕? 아니면 정숙님의 40년 침묵? 배신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숙님처럼 침묵 속에서 힘을 길러 마지막 정산을 준비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타인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